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감동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다이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예일대 어느 한 강의실에서 한 교수와 한 학생이 뜨거운 토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토론이 진행될수록 교수의 주장보다 한 학생이 펼치고 있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미모의 여대생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생각이 180도 변하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에 다니고 있는 클로이예요. 저희 학교는 1701년에 설립된 3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이며 노벨 상수상자 76명,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수많은 세계 지도자의 모교이기도 해요. 저는 아이비리그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자랑스럽고 세계 최고의 교수님과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어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생각이 잘못되었던 건 아닌가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제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변환시킬 수 있게 된 계기였죠.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예일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 외 유일한 휴식처이자 취미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였어요. 나루토, 원피스 같은 유명한 시리즈는 물론이고 너의 이름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을 빼놓지 않고 다 챙겨보았어요. 일본의 섬세한 애니메이션 기술과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일본에 대한 이미지도 정말 좋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정갈한 음식, 일본인들의 조심스럽고 배려 있는 행동 등 이 모든 게 멋져 보였죠. 심지어 일본어도 독학으로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히라가나 정도는 자연스럽게 읽고 말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이고 요즘 미국의 K-팝이 유명하다는 건 알았지만 제 관심사는 아니었거든요. 저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인 엠마는 부모님이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계신데 엠마네 집에 일본인 미호와 한국인 유진이라는 친구가 지내고 있었어요. 같은 동아시아 역사 수업도 듣고 있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유진이보다 미호가 사실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일본 문화에 대해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포트럭 파티는 각자 음식을 준비해와서 함께 나눠 먹는 파티인데 미호는 오니기리, 유진은 김치볶음밥이랑 김밥을 가져왔어요. 처음에 김치 냄새가 너무 강해서 좀 당황했어요. 미호도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만들어 온 노력이 있으니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되어서 용기 내서 맛보니 이게 웬걸?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냄새와는 다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미호가 사실 김치 원조는 일본이야. 우리가 기무치라고 부르는 게 원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유진의 대응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미호,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김치는 한국 고유 음식이야. 한국의 김치는 삼국시대부터 있었고 일본 기무치는 김치에서 영향받은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하지만 미호는 계속 일본 문화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미호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 일 이후로 미호와 유진이 사이의 분위기는 외출타게 하는 듯한 아슬아슬했고 둘 사이에 끼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이야기만 듣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그 덕분인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사실을 조금 저도 모르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미호가 일본의 우수한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 유진이가 조곤조곤하게 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의 5000년 역사, 한글, 그리고 한국 전쟁 후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호는 제가 유진이와 가까워지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클로이, 넌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잖아. 일본이 더 대단한 나라라고. 라며 계속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 일본이 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것만 같았어요.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미호와 유진, 그리고 저는 함께 동아시아 역사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이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어요. 우선 이 수업은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이 다 함께 듣는 특별한 수업이거든요. 저희 반에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어요. 처음엔 그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있고 토론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보이지 않는 나라별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재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수업의 교수님은 일본계 미국인인 스기모토 선생님인데 정말 박학다식하신 분이에요. 수업 내용도 깊이 있고 흥미로워요.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가끔 일본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은근슬쩍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지난주 수업에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대해 배웠는데 스기모토 교수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어요. 메이지 유신은 일본을 근대국가로 변모시킨 놀라운 혁명이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구식 근대화를 이룬 나라죠. 이를 통해 일본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왠지 다른 나라들은 뒤처진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때 중국인 학생왕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변법자강 운동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잖아요. 중국도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스기모토 교수님은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그렇죠. 하지만 일본의 변화가 더 빠르고 성공적이었답니다. 중국의 변화는 좀 더 시간이 걸렸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유진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개화운동도 있었어요.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했죠.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 같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도 변화를 모색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론 성공하지 못했죠. 일본의 영향을 받아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늘 결론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식의 토론이 매번 벌어져요. 한 번은 임진왜란아니 일본에서는 블로쿠게이초 전쟁이라고 부른다더라고요. 그때도 유진이를 포함한 한국인 학생들의 반응이 싸하더라고요. 미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진출 계획이었다고 주장했고 유진이는 그건 명백한 침략 전쟁이었다고 맞섰죠. 중국인 학생들은 명나라의 도움으로 조선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고요. 사실 저는 제3자의 입장으로 들었을 때 각자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같은 역사적 사건도 국가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의 차이가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게 놀라웠어요.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실감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스기모토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 내가 예일대에서 바라던 수업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난 수업에서는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진이의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유진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라며 말을 묵살하며 넘어가셨었어요. 정말이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는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먼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센카쿠 열도 문제를 설명하셨어요. 이 섬들을 둘러싼 분쟁은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쿠릴 열도 문제도 언급하셨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점령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영토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바로 다케시마, 한국에서 말하는 독도에 대해서입니다. 순간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교수님을 바라봤고 미호는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중국 학생들도 흥미로운 듯 고개를 들었죠.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다케시마, 즉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역사적 배경과 국제법적 해석에 대해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칠판에 다케시마라고 크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1905년 시마네 현고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죠. 그 순간 유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유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 대신 단호한 표정이었죠. 저는 곧 큰 논쟁이 벌어질 것을 직감했어요. 미호도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1905년 시마네 현고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죠. 그러면서 오래된 지도들과 문서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때였어요. 유진이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말했어요. 교수님, 반론을 제기해도 될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유진이 일어났어요. 유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워 보였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에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가 512년에 우상국을 복속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우상국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는 근대 이후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설명해 드릴게요.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세요. 15세기에 이미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5년 시마네 현고시로 일본이 공식적으로 편입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였어요. 교수님, 그건 불법적인 조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강압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를 어떻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어느 나라나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1696년 일본 막부가 발행한 죽도 도해금지령을 보세요. 여기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건 단순한 실수였을 겁니다.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정되었어요. 아니요. 교수님, 그 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총사령부 훈령 677호 SCAPIN 677호를 보세요. 여기서 독도는 명확히 한국 영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행정명령일 뿐이에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유진하지만 교수님, 이건 전후 처리의 중요한 문서예요. 국제사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독도에는 한국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한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했는데 한국이 거부했잖아요? 교수님, 이미 한국 땅인 곳에 대해 왜 재판받아야 하나요? 그건 마치 교수님 집에 대해 누군가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재판하자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 말에 교실이 지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스기모토 교수님은 얼굴이 붉어져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미호를 포함한 일본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유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역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예요.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요.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정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유진이의 당당함과 깊은 지식에 감동받았어요. 유진이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스기모토 교수님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진이 제기한 점들에 대해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토론해 봅시다.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질서정연한 논리는 무시하고 일본이 우수하다고만 내세우고 있는 모습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객관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미국에서 한류 열풍이 생각보다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놀란 건 한국 드라마와 영화였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다는데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킹덤이라는 드라마도 좀비물인데 한국의 역사와 결합해서 독특하고 재미있다고 하던데 아직 1편만 보았는데 빨리 다음 편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유진이가 만들어준 김치볶음밥이 너무 맛있어서 다른 한국 음식도 찾아봤어요. 불고기, 비빔밥, 한국식 치킨 등 정말 다양해서요. 저희 동네에도 한국 식당이 몇 군데 있는데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인기가 많대요.
그리고 제가 설화수 윤조 에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제품이란 걸 이번에 알았어요.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주셨는데 한국 제품인 줄 전혀 몰랐네요. 가격이 좀 있는데 효과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찾아보니 우리 생활 곳곳에 한국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지나쳤는데 알게 되니 한국에 대해 관심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한국 여행을 가는 걸 결심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우선 서울부터 가볼 거예요. 유진이가 추천해준 곳들이 정말 많아요. 경복궁, 광화문, 북촌화 녹마을 같은 전통적인 장소들도 있고 강남 홍대, 이태원 같은 현대적인 곳들도 있대요. 특히 남산 서울타워에서 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제주도예요. 한국의 하와이라고 하던데 아름다운 해변과 오름이라는 특이한 언덕들이 있대요. 특히 성산일 출봉에서 보는 일출이 장관이라고 해서 꼭 보고 싶어요. 물론 맛있는 음식들도 잔뜩 먹어볼 거예요. 유진이가 만들어줬던 김치볶음밥도 좋았지만 진짜 한국에서 먹는 비빔밥, 삼겹살, 떡볶이, 치킨의 맛은 또 다를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특히 한국식 치킨은 세계 최고라고 하던데 가장 기대되는 음식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한복 입기예요. 유진이가 강력 추천해줬는데 한국의 전통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해서 다른 건 몰라도 꼭 해볼 예정이랍니다. 유진이가 추천해주고 제가 찾아본 건 이 정도인데 혹시 한국 여행을 가면 꼭 가보거나 해봐야 할 체험이 있다면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방문했을 때 최대한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있어 관심 밖의 나라였는데 수업 시간의 사건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유진이가 교수님께 논리 정연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내 조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온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독도를 우리 한국인 유진 씨의 논리 정연한 설명으로 다른 누군가의 생각과 경험을 바꿔주었다는 게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다음 사연도 외국인에게 감동과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사연 또한 받고 있으니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ally occupied the field of philosophy and thinking and then criticism in Japan, and then still now it goes on. And many people think that the post-war period of Japan has not ended and still will not be over in the foreseeable near future. And simply because we now in 2022 face a very serious challenge from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Asia, from Korea, from China, and then East Asian countries, Southeastern countries, which were colonized or invaded by Japan, and particularly the question of forced laborers and comfort women are the very, very hot and then serious issues right now in 2022, after almost 80 years of the end of the war. And also the question of the existence of the American army base in Okinawa, as you know, causes so much also the problems and then also the debate among Japanese people, which divided the thinking of Japanese. And then the election is coming this June.